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가장 어려움에 처했다는 부분을 찾아보자면 전 세계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무역 장벽을 쌓고 있거든요. 우리나라하고 러시아만 지금 현재 제대로 된 무역 장벽이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중국이 우리한테 돈 벌어주는 아주 좋은 수출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시장을 중국으로부터 방어해야 되는 방어전을 잘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년부터 게임의 양상이 바뀌어갈 거여서요. 정부나 아니면 경제 주체들이 좀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25년 만에 최악의 디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 상황은 좀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지, 경제 위기 상황인지도 좀 전해 듣고 싶어요. 중국이 가장 오랫동안 연구했던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왜냐하면 98년 IMF 외환위기 나는 거 보고, 그리고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다 위기 겪는 거 보고서 중국이 언젠가 자기들이 성장했을 때 한국처럼 저렇게 외환위기가 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서 뭘 만들었냐? 방화벽을 만들어서 외화 자금, 옛날에 외채라고 불렀던 돈 있잖아요. 글로벌 펀드들, 이런 돈들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었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식으로 금융위기가 오는 거에 대한 방화벽도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일본화되는 건 대비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서는 항상 인구가 너무 많은 게 문제였지 줄어들어서 일본처럼 된다는 건 최근 갑자기 한 5, 6년 동안 생긴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식으로 망하는 걸 한 번도 생각하지 않다가 우리가 한국식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일본식으로 경기 불황이 장기적으로 오는 게 문제였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 한 3, 4년밖에 안 됐는데 그 증거가 뭐냐? 자, 중국의 한자녀 갖기가 사실은 2010년대 후반까지 계속됐거든요. 그러다가 10년대 후반에서야 야, 둘 놔도 돼, 아, 셋 놔도 돼,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제 일본식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큰데, 일본식 불황의 특징이 뭐냐?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쏟아내는데 이걸 사줄 사람이 없어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자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자산 가격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양대 디플레이션, 즉 물건값과 자산 가격이 내려가는 건데, 자, 중국은 일본식으로 망하기 싫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느냐? 처음에 항상 꿈은 야무진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링에 오르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이기는 걸 상상하지만 링에 올라와서 맞고 나면 생각이 달라진다고. 자, 일본처럼 안 되려고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어마어마한 과잉 생산을 하고 이걸 통해서 전 세계 다른 나라 제조업체들을 몽땅 망하게 하면 세계 시장을 다 우리가 먹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중국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비 투자를 줄이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공격 전략을 썼습니다. 무슨 짓까지 했냐? 중국이 필요한 배터리에 앞으로 3년 뒤면 3배를 만들어요. 그리고 중국이 필요한 전기차에 한 2년 뒤면 2배를 만들어내요. 중국의 전기차 수요가 한 1900만 대 정도 되는데 한 내년 내후년 되면 37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근데 중국의 지난해 전기차 수출량이 한 140만 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중국은 하겠다고 맘먹은 거예요. 왜? 저가로 그냥 때려 박으면 된다. 우리는 얼마든지 보조금 통해서 가격을 낮추고 일단 싸게 팔아서 다른 나라 기업 다 망하면 그때 가서 시장을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보조금으로 버티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까지 꿈이 야무졌는데 다른 나라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이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때린 것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사실 놀라운 건요, 브라질, 칠레,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중국의 철강이나 이런 데 대해서 보복 관세를 이미 때렸어요. 그래서 세계 20대 경제권 안에 드는 나라에서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보복 관세를 안 때린 나라는 한국과 러시아 정도? 그러다 보니 중국 계획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일본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걸 세계 시장에 넘쳐나는 물건을 만들어서 남의 나라를 다 망하게 하려는 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졌다. 인도네시아마저도 올 여름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중국 니들 계속 이렇게 나오면 중국산 공산품에 대해서 200% 관세를 때리겠다. 그렇게 일단 협박을 했어요. 중국에 대해서. 아직까지 때리지는 않고 있지만 압박을 하니까 중국 스스로가 인도네시아 시장을 침공하는 걸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낙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미국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에 이제 관세 폭탄을 던지겠다 경고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안 좋아질 상황만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수출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브룩스가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때린다.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데, 자, 우리나라의 키에프라 그래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를 때리고 한국에 대해서 20% 관세를 때린다. 그러면 448
448억 달러의 한국 수출이 줄어들 것이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수출액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1년 수출액이 24년 같은 경우에 6,70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한 6.7% 줄어들 것이다라고 키예프는 말한 겁니다. 근데 외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외신은 한국 수출이 40%에서 60%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외신들도 있거든요. 자, 외신들하고 우리나라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 우리는 겨우 6.7%인데 중국의 반격 때문이에요. 자, 우리 키예프는 왜 중국의 반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리포트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자, 중국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겠죠. 브룩스가 뭐라 그랬냐? 2018년에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 절반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렸더니 중국이 위안화를 정확하게 12% 평가절하했다. 자, 절반에 대해서 25%를 관세를 때렸거든요. 그럼 평균적으로 12%를 관세 때린 것만큼 이렇게 위안화를 평가절하니까 중국 물건 가격이 싸지겠죠. 수출 가격이. 그래서 중국의 수출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에도 계속 관세를 때리면 정확하게 위안화를 그만큼 평가절하한 거죠. 왜 그러냐? 위안화 환율은 완전히 정부 통제하에 거의 있거든요. 중국은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그래? 네가 관세 때려? 그럼 정확하게 그만큼만 우리가 위안화를 평가절하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브룩스는 물론 이제 극단적인 가정을 해서 트럼프가 60% 관세를 때린다? 그러면 위안화를 50% 평가절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야, 브룩스 너무 세게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관세율을 조금씩 올라가거나 아니면 관세 품목을 조금씩 늘려가지 처음부터 전 제품에 대해서 60% 관세를 때리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미국한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겠죠. 왜? 위안화가 갑자기 평가절하되니까. 근데 이건 무슨 문제가 있냐? 트럼프가 1기 때만 해도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모든 관세 정책을 쓴 건데, 트럼프 2기 때는 목표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왜? 트럼프 연설 내용이나 아니면 트럼프의 재무부 장관 베센트나 뭐 이런 사람들의 연설 내용들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이 미국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직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왜 그러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해요. 연설할 때. 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장사해서 저렇게 떼돈을 벌어가니까 저놈들한테 세금을 물려서 우리 미국의 국가재정은 저놈들이 책임지도록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러트닉 같은 경우 상무부 장관 지명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역수지 적자는 중국한테 문제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무역수지 적자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냐면 강매를 할 겁니다. 미국산 천연가스 안 사면 죽는다. 유럽 니들 사가. 미국산 석유 안 사가면 혼난다. 미국산 무기 안 사가면 끝장이야. 너희들 방해 안 해줘. 나토 탈퇴할 거야.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는 제가 보기엔 힘으로 할 거고요. 이번에는 무역수지 적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관세 폭탄을 맞아서 만약에 위안화를 평가절하한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물가 하나도 안 올라가겠죠. 왜냐면 위안화 평가절하하니까 수입물가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세수는 확보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없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중국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한국이 문제지. 왜? 자, 위안화를 예를 들어 30% 평가절하했다. 그럼 우리나라도 똑같이 30% 평가절하한다. 예를 들어 1,500원인데 30% 평가절하해서 뭐 1,900원이 됐다. 뭐 예를 들어볼게요. 그거 됩니까? 우리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외 부채를 지금 현재 600조가 넘거든요. 우리나라 1년 예산하고 가까운 대외 부채가 있단 말이에요. 중국은 아예 평가절하하려고 지금 장기 계획을 세우고 지금 작전을 짰어요. 제가 그래서 2023년 초반에 KBS 있을 때 경제한방에서 중국이 지금 철저하게 계획을 다 해놨다. 위안화 평가절하하려고 하니까 대한민국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니 사무라이 본드 발행해서 일본 가서 돈 빌려와라, 뭐 미국 가서 돈 빌려와라. 한국 정부가 권장을 했다니까요. 사무라이 본드 자기들이 발행하면서 일본 가서 돈 빌려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이러는 거지 도대체. 저는 이 정책 방향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자, 우리는 그래서 600조 원의 빚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율이 1,900원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원화 시장에 개입해서 어떻게든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고 1,600원에서 막으려고 난리칠 거고 1,700원에서 막으려고 난리치겠죠. 자, 그리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중국은 디플레가 문제예요. 근데 갑자기 환율이 이렇게 돼서 위안화가 평가절하된다. 중국 입장에서 수입 물가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럼 디플레 문제가 해결되겠죠. 인플레가 오니까. 근데 한국은 디플레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인플레가 아직도 위험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통화가 10%만 환율이 올라간다. 수입 물가 왕창 올라가서 우리나라 물가 또 올라가겠죠. 전기요금 올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 한국하고 중국 상황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다 관세를 물린다. 진짜로. 저도 이제 진짜로 물리는지 이게 큰 소리 땅 치고 협상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로 관세를 때리면 중국보다 한국이 더 위험하다라고 외신이 자꾸만 쓰는 데에는 바로 위안화 평가절하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키예프 같은 경우도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선 448억 달러만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나라 버틸 수 있습니다만, 위안화 평가절하하면 대중국 수출도 줄어들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해외에서 싸우는데 이렇게 위안화 평가절하를 하면 중국 물건하고 한국 물건인데 유럽에서 뭐 사가겠습니까? 당연히 중국 물건 사가겠죠. 이런 문제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은 훨씬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기업이나 개인들이 좀 여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도 궁금하네요. 한국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아예 전술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엘리자베스 1세 때 영국은 사실 변방의 약소국이었어요. 근데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을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던 대영 제국을 만드는데 초석을 놨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사건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냐면 스페인하고 칼레 해전을 통해서 둘이 붙습니다. 스페인은 그 당시에 갈레온이라는 진짜 지금으로 치면 항공모함급이에요. 그런 배를 22척이나 갖고 있어서 항공모함을 22척 갖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배들 그 당시에 영국의 상선들 개조한 것들은 되게 조그만 배에다가 대포도 1층밖에 안 되고 문수도 얼마 안 돼요. 자, 근데 둘이서 칼레 해전을 붙을 때 만약에 갈레온을 더 만드는 정책을 썼다 영국이. 그때 당시에 국력으로 볼 때 갈레온 기껏해야 한두 대밖에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두 대 더 만들었다고 스페인의 갈레온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못 이겼을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했느냐, 이 작은 배들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사정거리를 엄청나게 늘린 대포들 있잖아요. 그걸 설치를 했습니다. 작은 배로 멀리서 쏘고 도망가고 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스페인 진영이 그러니까 다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갈레온이라도 폭약을 잔뜩 싣고 이 배를 갖다가 갈레온 쪽으로 보내버리니까 갈레온이 혼비백산해서 막 흩어지고 몇 대는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렇게 전술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갔더니 칼레해전에서 영국이 이긴 거죠.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 모든 산업을 지금 현재 거의 침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석유화학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갑자기 석유화학을 엄청 투자해서 2024년부터는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우리를 앞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정책을 썼냐? 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에 더 큰 석유화학 공장을 지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레온 한 척을 만든 거죠. 네. 자, 중국에선 갈레온 수십 척이 있어요. 왜? 석유화학 공장을 엄청 싸게 해서 어마어마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지금 이제 에틸렌 같은 거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5조 원을 들여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갈레온 22척과 갈레온 한 척이 붙어요. 이거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석유화학 공업이 지금처럼 뭐 에틸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래가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제 원유에서 아예 수소를 분리해내는 겁니다. 지금은 원유나 아니면 천연가스에서 수소가 부산물로 나오거든요. 지금 미국의 일부 기업들은 아예 원유에서 그냥 왕창 수소하고 탄소를 분리해버리자. 그래서 수소를 엄청나게 만들면 이거 이제 클린 에너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산물이었던 걸 아예 생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거나 또는 이 석유화학 산업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려는 되게 많은 노력들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전술을 바꿔야지. 즉 다시 말하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썼던 전술처럼 이 전술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갈레온 한 척 더 만들어봤자 중국의 갈레온 성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술을 바꾸는 방법이 없느냐? 있어요. 석유화학만 있냐? 다른 산업도 다 있어요. 예를 들어 철강도 뭐 수소 환원 제철이라든가 이런 첨단 제철 산업인데 환경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유럽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그런 첨단 기술 연구하느라고 난리거든요. 중국이 못한 게 뭐지? 야, 이거밖에 없구나.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야지. 안 그런다면 우리는 어차피 중국과 싸워서 이기기 힘들다. 그러니 전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산업마다의 그 방식을 찾아내야 되고 그러면 투자는 어떻게 되느냐? 원리급제기 부자를 되시려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산업들이 진짜 많거든요. 중국이 못 따라오는데 중국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따로 만들겠다는 기업들 많아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첨단 산업들, 중국이 못 따라온 산업들을 미리 만든 그런 미국 기업에 일단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근데 한국에서 다시 이제 변혁이 일어났다. 그러면 와, 그때 달러 딱 바꿔서 그때 환율이 높을 때 딱 바꿔서 한국에 투자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곧 주식 자경단이 되는 겁니다. 한국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한국에 다시 투자를 하시고 그전에는 이런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는가 찾아내는 노력들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문제를 객관적으로 봐야지만 솔루션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롯데케미컬 비상경영체제 도입해서 기사가 또 최근에 난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강대강의 그 전략이 절대 통하지가 않는데 그 전략을 쓰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 무역 수출 기반 대기업들이 다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타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계기를 작가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작가님 통해서 내년에 좀 막연한 두려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해소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될까 마음을 가라앉히는 계기가 됐는데 작가님 마지막 인사와 또 조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월급쟁이 부자들 오래간만에 나와서 여러분들 뵈니까 반갑고요. 저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진짜 5,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길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다만 그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부활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부활한 대한민국에서 좀 더 잘 살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려면 요 변혁의 시기에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조금 더 대비를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앞으로 대한민국이 부활했을 때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